외국인 투자자들이 활력을 잃은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부진 속에 중국 증시까지 급부상하면서 투자 매력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라며 전면적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보조금 지원 규모가 10년 새 10배나 늘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보조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아가 사우디 제다 모터쇼에서 브랜드 최초의 픽업 트럭 타스만을 공개했습니다. 타스만은 기아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처음 선보이는 승용 픽업 트럭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활력을 잃은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석 달 새 14조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더 큰 문제는 예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의 매력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외국계 이제 큰손 투자자들을 인터뷰하고 만나고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린 이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요?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한 것이 최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게 단기적인 수급 이탈인지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펀더멘털 요인이 자리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중국과 삼성전자 그리고 밸류업이었는데요. 네. 먼저 전문가들은 이 아시아 또는 신흥국 이머징 마켓 투자 바구니에서 자금 이동이 있었다라고 공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인도 등 그러니까 상반기에 좋았던 일부 국가에서 중국으로 지난 9월부터 글로벌 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 내년에 금리가 더 낮아질수록 부양책은 더 공격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외국계 큰손들은 시진핑 주석의 경기 부양 의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두고 낭비다라고 했던 시 주석이 180도 태세 전환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경기 부양이 들어갈 자금도 당초 한 2조 위안 이야기가 나오다가 점차 커져서 이제는 10조에서 최대 12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에 가까운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소 부풀려진 전망이 아닐까 싶어서 이를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과거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윤재성 뉴욕생명 자산운용 CIO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진짜 시간 문제고 그리고 다음 주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당연히 중국한테 타격이 갈 거니까 그때는 피스컬 스티뮬러스를 더 세게 할 거고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많이 할 거다. 2년 정도는 계획으로 발표했으니까 그거는 끝까지 할 거다. 중국은 짧게 한 3개월, 6개월 그리고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하도 가격이 싸고 이렇게 경제에 돈을 쓰니까 바닥은 지켜줄 거예요. 경기 부양책이 중국의 실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2년간 4.7에서 5%에 가까운 GDP 성장률을 맞출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현재 중국 증시가 활력을 되찾은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삼성전자인데 외국인이 어제 오늘 좀 소폭 순매수하긴 했지만 거의 2달을 팔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사실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외국계 기관이 공식적인 뷰를 내놓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매력도가 평가가 뒤바뀐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요. AI 밸류체인에서 소외된 것이 뼈아픈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내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 보면
보면 프로그램 매매의 의존도가 높은 패시브성, 그러니까 바스켓 매매의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번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글로벌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지속되는 중에 삼성전자만 내리 빠졌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모습이고요. 또 2016년부터 외국인들은 이 국내 반도체 주식을 실적이 부진할 때 사모았다가 실적이 좋아지면 파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이와도 현재는 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박종학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롱숏이라든가 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중앙에 이렇게 있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의구심 이것이 조금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HBM3E 이걸 계속해서 딜리버리 좀 공급을 한다고 해서 못한 것이 최근에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다운사이클에 대한 우려보다는 삼성전자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최근 매도의 이유로 꼽았고요. 일부는 경영진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 기술력을 입증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로 외국인 자금의 의미 있는 유입은 제한적이란 전망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목했다고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한 23조 원이었는데요. 8월부터 나간 게 한 14조 원,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됩니다. 네.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일부 나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기아, 하나금융,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네이버 등이 자리하고 있죠. 밸류업 공시와 밸류업 지수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모두 시행됐지만 배당 성향을 크게 높인 기업도 드물고 주주 가치나 지배구조 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떠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밸류업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2.2에서 2.3%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라면서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GDP 성장률이 2.2에서 2.3%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당초 우리 경제가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3분기 겨우 0.1% 성장에 그치면서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예상과 달리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수출인데 실제 수출액은 늘었지만 수량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입니다. 실제 국내 총생산은 해당 연도 물량에 기준 연도 GDP 금액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물량의 변화만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만 수출 금액이 느는데 수량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HBM이라든지 이렇게 단가가 높은 거는 수출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저단가에 있는 부분은 중국과의 경쟁이든 어떤 이유든지 그 물량이 줄어든 거고요. 그런데 수량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해석을 해야 이게 일시적인지 앞으로 갈지 그 해석이 필요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재정 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GDP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이 높다며 전면적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면서도 금리로 적극 부양에 나설 경우 부작용이 일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 특별법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원전산업지원법,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네, 세종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 최우선 입법 과제 역시 반도체군요. 맞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무 경제부총리 등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인데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게 반도체 산업 특별법이었고요. 각종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첨단 전략 기술에 대해서 세액공제 기간을 늘리는 K-칩스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어제였죠. 여야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출범했는데요.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데 반도체 특별법은 여기에서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내수가 일시 반등하긴 했지만 수출이 주춤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각종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긴 합니다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무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민생 경제 법안이 빠르게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보조금 전쟁 속에 유독 우리나라만 직접 보조금에 좀 인색한 상황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문제 논의가 됐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팹립스 기업들이 5나노 공정에 필요한 샘플을 하나 만들려면 100억 원이 드는데 자금 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설명이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여당 AI 반도체 특위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의 주장인데요. 중국과 미국, 일본 정부가 막대한 돈을 반도체 산업에 쏟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제 지원이나 저리 융자 정도에 멈춰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대한상의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보조금을 10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직접 돈을 주는 재정 보조금을 코로나19를 전후로 크게 늘렸는데 미국이 37배, EU 역시 5배 확대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 지원 방식이 주를 이뤘고요. 재정 보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정부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서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문제를 비판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만 TSMC에도 좀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트럼프가 좀 재집권하게 되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는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겨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겠다고 연일 말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도체의 관세 폭탄은 물론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거란 관측이 나와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민관 채널을 가동해서 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오늘 통상정책 자문위를 주재한 정인교 산업부 통상본부장은 그간 구축된 각종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 협력과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두고 여야정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그는 김장김치처럼 한국 금융의 고유의 특색과 장점을 살려 세계 무다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인도 1위 철강사와 손잡고 인도에 연산 5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인도 오디샤주 지역에 연 5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인도 JSW 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JSW 그룹은 인도에서 철강과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을 하는 인도 대표 기업으로 그룹 최대 사업회사인 JSW 스틸은 4개의 일관 제철소를 운영 중입니다. 포스코의 이번 인도 진출은 장윤아 포스코 그룹 회장이 추진 중인 철강 경쟁력 재건의 일환입니다. 고성장 고수익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빠르게 협의한 결과입니다.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에 따르면 인도 철강 수요는 연평균 7%씩 증가해 2030년 1억 9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경제 블록화를 극복하고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 상공정 중심의 해외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 투자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3년 뒤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하겠다. 하나금융그룹이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함께 중장기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30% 초반이던 주주 환원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3년 뒤인 2027년엔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국내 금융지주 주주 환원율 평균의 2배가량으로 해외 금융사 평균인 60%와도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주주 환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하나금융은 당장 올해만 연간 총 4,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합니다. 기존에 고수하던 분기 기말 배당 대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 균등 배당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주환원의 재원이 되는 보통주 자본 비율을 일정 구간에서 관리해 주주환원을 일관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쟁사 대비 약점이었던 하나금융의 3분기 보통주 자본 비율은 전분기 대비 35bp 개선된 13.17%로 목표치 구간 안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낮은 PBR 등을 이유로 밸류업 지수 편입에 실패했지만 이번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발표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주주 환원 여력을 키운 점도 긍정적입니다. 3분기 하나금융은 견고한 비이자이익 성장세에 힘입어 누적 최대 순이익을 냈습니다. 연말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층 강화된 주주 환원책을 내놓은 하나금융지주가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여은입니다. 기아가 사우디 제다 모터쇼에서 브랜드 최초의 픽업 트럭 타스만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시를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픽업 트럭 시장에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제다 모터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창학 기자. 네, 저는 지금 국제 모터쇼가 개막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슈퍼돔에 나와 있습니다. 모터쇼 개막일인 오늘 행사장에는 기아의 전통 픽업 트럭 더 기아 타스만을 보러 온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타스만은 기아의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조금 전 현장에서 베일을 벗으며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타스만의 외관은 보닛, 사이드미러, 헤드램프, 휠아치 등 곳곳에 각과 직선이 강조됐습니다. 내부는 넓은 조형, 대칭적인 비례, 그리고 모던한 컬러감으로 실용성과 미학의 조화가 돋보였습니다. 기아는 타스만이 현존하는 픽업 트럭 가운데 가장 선도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됐고 넓은 공간 활용성을 지녔다며 이용객들이 일과 쉼 모두에서 타스만에 만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타스만에는 온오프로드 구분 없이 최적의 주행 환경을 선사하는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타스만의 적재 공간은 길이 1511mm, 너비 1572mm, 높이 540mm로 차 바닥과 차체를 최대한 밀착시켰습니다. 이에 타스만은 동급 최대 수준인 약 1200리터의 공간에 최대 700kg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 자리한 송호성 기아 사장은 탁스만으로 픽업의 표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겠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탁스만은 내년 상반기 국내에 이어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해외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제다 슈퍼돔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정부, 손해보험회사와 함께 2023년부터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년 2위 기업들이 업계 선두 자리를 넘보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구업계 1위 한샘이 처음으로 선두 자리를 내줬고 침대와 시멘트 업계에서도 2등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가구 인테리어 업계 투톱인 한샘과 현대리바트. 공고한 업계 1위였던 한샘이 올해 처음으로 현대리바트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현대리바트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한샘을 추월했고 2분기마저 따돌렸습니다. 분기 단위이긴 하지만 가구업계 1, 2위가 바뀐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현대리바트가 올해 상반기 1위를 차지한 것은 주력 사업인 B2B와 빌트인 가구 외에도 장기적 성장을 위해 B2C 사업 확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쿠팡과 협력해 가구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박세라 신영증권연구위원은 현대리바트가 올해 연간 매출 1조 9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며 고급화에 집중하고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는 점, 또 B2C 시장 확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침대와 시멘트 업계도 2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침대 업계 만년 2위인 시몬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로 1위 자리를 차지한 이후 올해에도 최상위 매트리스로 1위를 수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업계 1위 쌍용 C&E가 잦은 상패 후 재무구조 개선을 이어가는 사이 한일시멘트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한일시멘트는 현대시멘트를 인수 후 사업을 확장하며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인적 분할 이후 올해 영업이익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멘트 빅4 업체들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건자재 업계의 치열한 선두 경쟁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